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림법학원 민사소송법 우리 공인노무사 GS 1순환 8회 복습 동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일부 판결과 재판 누락. 여러분들 무조건 조문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 구제수단이 다르다. 즉 재판 누락이 인정되냐 마냐에 따라 가지고 구제수단이 재판 누락이 인정되면 추가 판결로, 그 다음에 재판 누락이 인정 안 돼. 그러면 뭐예요? 판단 누락에 준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아가지고 상소 재심으로 다툰다라고 하는 거 우리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상소 재심. 근데 이게 왜요? 여러분들 일부 판결이 허용이 되면 만약에 전부 판결할 의도로 비의도적인 일부 판결을 했을 때는 뭐예요? 빠뜨린 거잖아? 재판, 주문에서 빠뜨린 게 된다, 재판 누락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추가 판결로 시정하면 된다는 200조와 212조. 그럼 일부 판결은 언제 허용되는데요? 141조. 변론의 분리가 가능할 때. 그때이더라. 그래서 그때 허용되는 게 금단통입니다. 자, 소송 심리의 집중 때문에 허용된다. 근데 재판에 모순 우려가 있으니까 이건 허용이 안 돼. 라는 게 있는데, 금단통은 뭐예요? 재판에 모순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더라. 그러니까 합의 확정의 필요성이 특히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단통의 경우에는 141조에 따라서 변론의 분리가 가능하고, 그 변론의 분리가 가능하니까 일부 판결이 가능하고, 만약에 전부 판결할 의도로 일부 판결을 했을 때는 빼먹은 거잖아요. 뭘 빼먹었어? 주문에서 빼먹었어. 완벽한 재판 누락이 되는 거고요. 추가 판결로 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일부 판결을 하려고 했어. 그럼 진짜로 그냥 그 판결 하나만 나온 거예요. 남은 거는 잔부 판결, 전혀 문제가 없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변론의 분리가 안 돼. 그래서 일부 판결이 허용이 안 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재판 누락으로 볼 거냐? 왜요? 형식적으로는 재판 누락에 해당합니다. 형식상 일부 판결이기 때문에 형식상 재판 누락에 해당하는데, 얘네는 일부 판결의 개념이 들어올 수가 없는 애들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 누락이 아니라 형식은 위법한 일부 판결이지만 전부 판결로 취급해. 왜요? 일부 판결을 할 수가 없는 애들이니까. 형식은 일부 판결이지만 전부 판결로 취급해서 판단 누락에, 비록 1번 주문에 빠뜨려 있지만 두 번째로 2번 뭐예요? 판단 누락에 준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아서 상소 재심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밑에 내용들은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는 일부 판결은 소송 심리의 집중이라는 이바지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판단의 모순 저촉, 재판의 모순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 그러니까 금단통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판결이 허용이 됩니다. 왜요? 얘는 재판의 모순이 있더라도 괜찮아.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재판의 모순이 나타날 수 있는 나머지 애들은 이제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 의도적으로, 진짜로 그냥 의도적으로 일부 판결을 했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전부 판결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애예요. 근데 전부에 대해서 재판할 의사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를 빼먹었어. 뭐예요? 비의도적 일부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때는 재판 누락에 해당해서 추가 판결로 해결한다. 그 법원의 계속 중이니까 상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는데도 일부 판결을 했다. 외관상으로 보면은 일부 판결이고 재판 주문에 빠뜨린 재판 누락이지만 일부 판결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일부 판결이란 개념이 없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판결로 취급해서 판단 누락에 준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아서 상소하더라. 하시겠죠? 그래서 위법한 판결이고요. 형식은 일부 판결이지만 전부 판결로 취급. 그래서 판단 누락에 준하는 위법이 있다라고 보아서 상소 또는 재심의 대상 적격이 있더라.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판력 여러분들 무조건 발생, 작용, 기판력이 발생했냐? 이건 뭐예요? 의, 그 다음에 요건, 취지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작용, 전소의 기판력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그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는지 요건 써주시고, 객주시라고 우리 쓰자 그랬죠? 말 자체는 주객시라고 많이 하지만, 또는 뭐 시객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 범위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를 가장 핵심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발생, 작용, 범위까지요. 법원의 조치 여러분들. 법원의 조치. 예, 정신 차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시면 뭐예요? 이건 이제 법적 성질 해가지고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이 있는데, 일단 모순금지설, 승모근을 깎자, 폐기.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민 요건 한번 볼까요? 의는 뭐예요? 구속력이더라. 구속력. 유효한
요건에 따라서 유효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발생하는 구속력이더라. 어떤 구속력이에요? 불가쟁, 불가반이라는 구속력이더라. 그래서 법적 안정성의 그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법적 성질 뭐예요? 반복금지설이 있는데 모순금지설, 판례는 모순금지설의 입장에서 승모근 깎아 승소한 사람은 모순금지설에 따라 가지고 뭐예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해가지고 각한 거고요. 패소한 사람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구속력, 우리 불가반이라는 구속력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청구 기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요 세트를 딱 정해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되는 건 앞에 뒤에는 그냥 딱 요대로 공식대로 쓰시고 여기 작용 국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주시. 우리 객관적 범위부터 무조건 판단하고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객관적 범위. 우리 객관적 범위 의미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하나여 기판력을 가진다. 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하나여 기판력을 가진다. 우리 두 문자로 따드렸죠? 물주 법관 판결입니다. 물주인 법관님께서 하신 판결 해가지고 법관 판결 해서 뭐예요? 소송 물로 주장된 법률 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 미치는 거지. 뭐예요?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에 대한 판단의 결론에 미치는 게 아니다. 즉 이유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원칙. 예외가 이제 상계를 주장한 상계의 기판력이고요.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 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의 결론. 요거를 뭐예요? 당사자가 다시 다툰다거나 법원이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객관적 범위라고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유효 확정 종국 판결에 발생하는 당사자가 되풀이하여 다투는, 즉 불가쟁하여 그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고 법원도 모순적 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법적 안정성에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 뭐예요? 반복 금지설은 그 재판 자체를 다시 하는 거를 자체를 금지하는 거니까 얘는 소극적 소송 요건으로서 후소를 각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소가 뭐 승패를 불문하고, 다만 우리는 뭐예요? 승소한 자가 동일한 후소를 제기했을 때 모순 금지설에 따라 가지고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가지고 각하, 승목은 각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폐기는 왜요? 불가반이라는 구속력 때문에, 모순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이렇게까지 세트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 요거 싹 암기 가능하시겠죠? 자, 소송물이 다른 경우에, 즉 기판력이 발생하는 데가 있거든요. 선결 모순 관계와 같이. 이때는 특히 여러분들 지연이자 같은 거, 원금이 없다라는 소송물로 주장된 원금이 없다라는 판단, 전소 A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후소에서 그거를 전제로, 그걸 선결 관계로 지연이자를 판단한다?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금과 이제 지연이자인데 그게 어떻게 반복이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순금지설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판력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시적 범위. 요거는 이제 단문으로도 충분히 나올 만하다. 왜냐면 문제의식을 가지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여러분, 기판력. 물주법관 판결, 소송물로 주장된, 여러분들 이제 200로 바로바로 뱉어내실 수 있으시죠?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에 관한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은 언제를 기준으로 발생해요? 변론 종결시, 즉 법원 변종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해가지고 법원님께서 더 이상 판단 안 하고 판결문 쓰러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때 권리가 있어 없어가 되는 거지. 그 전에 있는 거는 이건 몰라. 그럼 이 이후에 있는 거는 없어. 왜요? 얘가 있음을 전제로 논하거나 없음을 전제로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후소의 소송물은 전소의 선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때 만약에 원금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근데 피고가 변제의 항변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 네가 주장했어야지. 이 결론이 안 나오도록 네가 주장을 했어야지라고 하면서 실권효가 미치더라. 공격 방어 방법에. 그래서 근데 표준시 후 새로 발생한 사유. 그래 판결까지 나가지고 비로소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럼 갚을게요라고 하는 사유를 주장할 수가 있겠더라. 이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시효 중단을 위한 이행에서 요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승소한 사람이거든요. 승소 확정 판결이 나와서 10년으로 그 시효 기간이 연장이 됐을 때 이거를 중단시키기 위한 이행해소가 인정되느냐. 왜요? 승소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승목은 각한데 권리보호 자격이 뭐예요?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가 인정되더라라는 겁니다. 다만 심리 범위는 뭐예요? 이 표준시 이전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해서는 논할 수 없고, 또
우리 모순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실제로 이 원금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예요? 후세 발사, 변종 후 새로 발생한 사유는 논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시효 중단을 위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여지가 있겠더라. 그래서 요 확인의 소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소의 이익부터 권리보호 자격입니다. 이때는 소금 장승신 중에 승이에요. 이때 뭐예요? 얘만 이래로 제한될 여지가 이유가 없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면 그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모순 금지설에 따라 가지고 뭐예요?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그 내용에 저촉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선배님 내용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 뭐예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여 원금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즉 대여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다시 심리할 수 없어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후세 발사를 새로 주장할 수가 있겠더라. 그러니까 변종시를 기준으로 변종 후에 발생한 소멸시효 완성과 같은 채권에 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서 소가 제기됐어. 그럼 이 사람은 변종 후 새로 발생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왜요? 그 실권되는 게 아니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본안 판단을 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뭐예요? 자, 볼까요? 그러니까 저런 후세 발사를 후세 발사, 변종 후 새로 발생한 사유를 심리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인정되더라. 뭐예요? 재판상 청구라는 우리 민법 168조 1호의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해주면, 그럼 뭐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판단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인정되더라. 그래서 밑에 검토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시적 범위 변경에서 대박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대박 중요합니다. 변경에서 뭘 바꿔요? 기판력,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월 얼마, 앞으로 월 얼마씩 지급해라 라고 하는 기판력의 변경에서인데요. 장래 이행 판결의 구제책으로서 인정이 되고 당사자의 사이, 왜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깎아주거나 올려주거나 증액해주거나 감액해주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인정이 되더라. 자, 전관 판사 당 후사, 여러분들 꼭 요거 소송 요건부터 꼭 체크하자 그랬죠. 전 뭐예요? 요게 집행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는 못 올리고 못 나눠. 이미 받았으면 끝나. 그리고 뭐예요? 관할, 여기 나오죠. 전속관할, 제1심 법원 전속관할. 3.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 2. 그리고 4. 확정된 뒤 사정 변경을, 얘는 뭐래요? 여러분들 주장. 얘는 진짜로 그 사유가 있는 사정 변경이 있는지라고 보자 그랬죠. 마치 이행해소의 당사자 적격처럼 주장 자체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소송 요건은 충족되지만 실제로 사정 변경이 있어가지고 얘를 감액 증액하는 건 본안 판단의 요건이더라. 그래서 변종 후 사정 변경, 즉 확정된 뒤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지저분해졌네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사정 변경이라고 했지만 요 후를 여러분이 변론 종결이라고 일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 밑에 싹, 요거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오늘 시험도 쳤어요. 그래서 의의는 조문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지는 뭐예요? 사실이 예측과 다른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기 때문에 기판력을 변경하는 거더라. 그래서 소송물은 뭐예요? 그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변경하는 거니까 당연히 소송물은 전소와 동일해야 됩니다. 변경 청구권이라는 견해는 기판력을 바꾸고 말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고 가볍게 쳐내주시면 되겠고요. 전관 판사당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후사, 그래서 판결이 확정된 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변종 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사정 변경, 여러분들 이 사정은 객관적 상황을 말하는 거고 현저해야 되더라. 현저하려면 왜요? 위에 취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만한 그 현저성을 요구하더라 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얘는 집행이 끝나기 전에 집행이 정지되는 게 아니니까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된다는 그 절차까지도 체크해 주시고, 변경에서 해서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배제가 되고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인용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증액하는 거다. 또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만이 변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전관 판사 당 중에서 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받아버렸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변경의 소의 당사 요게 진짜로 여러분들 이게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다 나오는 애들이라 문제가 됐었죠. 객 속에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객 속에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객 속에 주관적 범위를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특히 주관적 범위 그냥 이 주관적 범위가 아니라 218조 네 주황색 노란색이네요. 이런 식으로 변론 종결 뒤 승계인을 판단하는 방법 객, 소, 계라 그랬죠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직접 머리 그려보세요. 객관적 범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하겠습니다. 뭐예요? 소속물이 동일하냐? 객관적 범위를 일탈했으면 객관적 범위를 일탈했어. 즉 소속물이 달라 또는 선결 문제 모순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얘는 변종지 승계인 자체가 아니다. 뭐예요? 아예 다른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버리는데 그래서 요 객관적 범위부터 판단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객관적 범위가 동일해 그러면은 소속물 자체를 양수한 사람이다. 얘는 그러면 소속물이 물청이든 체청이든 묻지 않고 그 자체를 양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요 소속물 자체에 대해 가지고 그걸 자체 양수한 사람은 물권이든 채권이든 구별하지 않고 이 218조 1항의 변론 종결 뒤 승계인이 된다. 다만 계쟁물의 승계인의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 여러분 이 사람은 매도인이 아닌데 갔다 보면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그겁니다. 얘한테까지 기판력이 인정된다를 변종 뒤 승계인이라고 보는 건 뭐예요? 기판력의 지나친 확장입니다. 다만 물청인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다만 하나 여러분들 패소 원고로부터 물권적 청구권 전소에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해서 패소한 원고로부터 그 계쟁물을 승계한 사람은 뭐예요? 얘는 객관적 범위부터 날아간다라고 우리 체크하면 된다 그랬죠? 얘는 뭐예요? 얘를 보호해주자는 취지상 얘는 그 218조 1항의 그 변론 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뒤에서 볼 겁니다. 자, 갈게요. 자, 의 취지 소송 요건 앞에서 봤습니다. 다 토지 소유자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거 741조라는 거예요. 부당이득 채권자 청구권. 그 다음에 토지를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제 책이 계속 나오네요. 자, 계쟁물의 승계인. 계정물 승계인인데 채권적 청구권이야? 오케이 끝났어. 그러면 얘는 기판력 안 미쳐. 그러니까 뭐야? 당사자가 아니더라. 기판력에 미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소송요건 탈락 끝. 되시겠죠? 자, 매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후 그 토지 계쟁물의 승계인은 변론 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걔가 제기하는 건 부적법하다라는 결론. 여러분 요거는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되게 중요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예. 자, 표준시 후에 형성권 행사. 형성권이 차단되냐? 즉, 여러분, 취소, 해제. 우리 앞에서 원금, 변론 종결 시 원금이 만약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여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됐었던 거야. 근데 피고가 이걸 주장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원금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뒤늦게 취소권과 해제권을 행사하면 이거랑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기판력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실권되지만 상계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예요? 출혈적 항변. 예비적 항변. 이걸 일찍 행사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일찍 행사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고 또 얘가 취소되고 해제되는 것처럼 취소나 해제와 같이 이 대여금, 원금 채권에 하자가 있는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네는 실권되지 않는다라고 가볍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례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올 확률은 없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종 전 이미 발생한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고요. 해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취지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다만 상계권은 뭐예요? 변종 전 상계적상에 있는데 변종 후에 비로소 상계 의사표시를 상계권을 행사를 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변종 후 생긴 때에 해당해가지고 청구 이의의 소, 즉 적법한 이의의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비실권설의 입장입니다. 이거 상계 항변 강제하게 된다니까요. 출혈적, 예비적 항변이라고요. 출혈적, 예비적 항변. 이 건물 매수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되게 중요한 쟁점이라서 이제 나올만 해요. 우리 상계가 나왔기 때문에 건매청이 다시 나올 법합니다. 자, 건매청을 행사하지 아니해가지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에서 우리 임차인이 패소, 즉 건물 돌려줘야 돼. 건물 철거하고 토지 돌려줘야 돼라는 판결이 확정됐어요. 다만 별소로서 지급을 구할 수 이게 핵심은 여러분들 소속물이 달라다는 거예요.
전소는 임대인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도라. 소송물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인데 후소는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형성권에 따라 가지고 매매계약상 야 돈 내놔라고 하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예 객관적 범위부터 다르고요. 그 행사가 차단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구채권의 하자 근거가 아니고 출혈적 예비적 항변이라는 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유중 판단의 기판력이 인정되냐에 관한 쟁점인데요. 물주법관 판결 존부입니다. 물주법관 판결 에어컨을 틀고 왔어요. 자,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의 결론입니다. 이유중 판단, 주문이 아니라 이유중 판단의 기판력을 인정할 거냐 인정하겠다는 게 쟁점인데 우린 그렇지 않다. 우리 증명력설에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요 증명력설로 해결하면 충분하더라 여러분들. 왜요? 216조 1항 문헌이 주문에 포함된 것을 하나여 기판력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죠? 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하나의 기판력을 가지니까 요거에 따라 가지고 이유중 판단의 쟁점효 이런 걸 인정할 수가 없더라. 유력한 증거, 증명력설이 타당하다라는 결론부터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판례만 보겠습니다. 물주법관 판결만 미치는 거고 전제법관에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요거까지 같이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증명력설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검토는 216조 1항에 반하므로 우리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관적 범위와 상계 항변은요, 여러분들 요건만, 이게 이미 20년에 나왔기 때문에 요건만 판단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의 하나의 기판력이 발생한다 조문만 쓰면 여러분 30% 가져간다 그랬죠? 뭐예요? 자동채권이 실질적으로 판단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동채권이 소송물 또는 소구채권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구채권으로서 소송물이거나 기판력의 관점에서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지고 소구채권이어야 된다, 소송물이어야 된다. 요것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동시이행 항변에 행사된 채권의 기판력, 상계했을 때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때는 기판력이 발생하면 요 조문에 반한다. 216조 1항 조문에 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죠? 야, 변종뒤 승계. 요게 중요하더라. 객소개가 이제 진짜로 나와요. 확정 판결의 효력을 변론 종결 뒤에 막 팔아먹어. 그러니까 확정 판결의 효력을 무용지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객소개, 특히 계쟁물의 승계, 요 계쟁물의 승계인이 특히 문제가 되더라. 계쟁물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소송물이 물청이면 확정 판결의 효력을 받는 뭐예요? 변론 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하고요. 소송물이 채청이면 부정하더라. 왜요? 기판력의 지나친 확장이더라. 여러분들. 갑이 을로부터 매매계약 했다고 하면서 엑스토지에 소위 등 청구를 하는데 변론 종결 뒤 얘가 병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나한테 매매 계약에 따라가지고 소위 등 해줘. 에? 여러분들, 뭐예요? 얘는 매도인이 아닌데? 이게 요거예요. 왜요? 소송물이 채청이잖아요. 자, 기판력의 지나친 확장이고요. 다만, 물권적 청구의 패소 원고로부터 승계한 사람은 여기는 요 218조 1항의 그 변종 뒤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요 새로운 물권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물권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결론 내려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18조 1항 조문 내용 체크해 주시고요. 확정 판결 무용지물 방지 요거 취지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객관적 범위부터 판단을 하고 시작하는 거다. 객관적 범위가 달라? 소송물이 달라? 그러면 아예 그냥 뭐 이거 따지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객관적 범위부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은 뭐예요? 변론 종결 뒤에 얘는 무조건 그 실체법상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전형적이더라. 뭐예요? 채무 인수인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쟁물의 승계인은 뭐예요? 그 다툼이 벌어진 그 물건에 대한 당사자 적격, 즉 위에 746조, 741조 뭐예요? 토지 무단점유로 인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이에요. 이 토지 자체를. 그러면은 그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 자도 포함하냐? 소송물이 요 판례만 보겠습니다. 구실체법설에 따라서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일 때는 그로 승계인으로 보아서 기판력이 미치지만 채권적 청구권, 소송물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판력의 지나친 확장이다. 여러분들의 가 맞았습니다. 자, 근데 얘는 좀 특이해서요.
전서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데 패소한 원고로부터 계쟁물을 승계한 자, 즉 토지 인도 213조 민법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따라 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권에서 갑이 패소를 했어. 패소 변종 종결한 다음에 병이 X 토지를 다시 그 소유권을 양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을에게 야 내놔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선생님 객관적 범위가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인도 청구권을 승계한 게 아니다. 인도 청구권을 승계한 게 아니다. 뭐예요? 218조 1항의 제3자가 아니다. 218조 1항의 변론 종결 뒤 승계인이 아니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핵심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인도 청구권이 발생한 거다. 즉 병이 스스로의 소유권에 의해서 발생한 병 고유의 인도 청구권이다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로운 물권자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빨리 가고 있네요. 금방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돼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배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소송. 왜요? 최대소송 여러분들 잘 아시거든요. 왜? 안 돼. 안 돼. 왜? 공평분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죠?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공평하게 대하고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 기하는 뭐예요? 절충설. 알았을 경우에 하난다라는 거예요. 조문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셔도 충분하겠더라. 판례는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안 때는 채무자에게 그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해서 절충설, 절차 보장설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공평하게 대하고 분쟁을 이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해주시고요. 채무자가 알았으면은 다른 채권자에게 기판력이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미치니까 그런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소송물에 채권자 대위권의 기한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최대는 법적 성질 논하고 가야 된다고요. 왜요? 소송물, 동일한 소송물, 피대위 채권 아시겠죠? 자, 이제 각계의 격파입니다. 기판력의 범위 각계의 격파인데 여러분 대위 소송의 소송 고법 국물은 요 피대위 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피보전 채권이 없어가지고 각하됐을 때 그 판결에 기판력이 발생을 해서 만약에 채무자가 알았을 때 기판력이 미친다의 의미는 여기 관련해서 미친다는 거고 여러분들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의 의미는 대위 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 채권 존부에 관해서 인정되는 거지 이 소송 요건에 관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걸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게 기판력에 미치는 게 아닌데 다만 뭐라고요? 유력한 증거는 된다고요. 유력한 증거. 없었겠지. 그러니까 선배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겠지라는 거예요. 밑에 두 개는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왜냐면 크게 기판력 쟁점이라기보다는 얘는 근데 소송요건 심리의 선순위성이라는 게 하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포즈 해놓고 그 일시정지 해놓고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서 키워드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기판력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다른 쟁점과 엮여서 나올 수가 있는 거라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판결의 편취와 구제수단. 판결 편취하면 이제 끝나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또 그 22년 단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문제로 낼 만한 거는 소송법상 요 송달의 하자와 관련해 가지고 소송법상 구제수단입니다. 이제 실체법상 구제수단이나 집행법상 구제수단은 이제 그 소송법상 집행법상 그 문제인 거고요. 우리 문제로 나올 만한 건 이제 판결 편취, 송달, 허위 주소로 공시 송달했을 때 허위 주소로 그냥 일반 송달했을 때 그 송달의 효력 그리고 그에 따라 다투는 방법 요게 문제가 됐잖아요. 요거 한번 싹 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집 판결의 유형 한번 가볍게 살펴볼까요? 성명 모용 소송. 나 대신 누가 내 이름을 모용해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뭐죠? 그 다음에 소취와 합의를 해놓고 피고가 그러니까 소취와 합의 된다고 하고 안 나갔는데 기화로 승소하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다음에 주소 불명으로 속여가지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는 경우 또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가지고 요건 일반 송달이에요. 그래서 자백간주. 여러분 공시송달은 자백간주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시송달은 모르는 송달이니까 자백간주 이런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 그랬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그런 형태가 있더라. 그래서 편취 판결의 효력 여러분들 유효설과 되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는 편집 판결의 효력 자체는 가볍게 읽어보시되 요 유효설부터 보겠습니다. 유효설만 보겠습니다. 뭐예요? 일단 원칙적으로 우리 무제한 기판력설에 따라가지고 법적 안정성에 따라가지고 판결은 유효해 기판력도 발생해. 그러니까 재심으로 다퉈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1, 2유형 3호, 3유형 11호라는 재심 규정이고요. 판례는 뭐예요? 4유형. 송달. 일반 송달의 경우에는 그때는 그 송달이 무효라는 이유로 항소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효설로 일단 가볍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소송법석 구제책 요거는 밑에 판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명 모용보다는 뒤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은 우리 법원 판사님이 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법원 사무관님이 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지만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법원 사무관님이 하는 요런 구조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재판장님께서 하셔. 우리 전지전능하신 재판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하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그걸 무효라고 하겠습니까? 하자가 있더라도 송달은 유효합니다. 판결 정본 송달이 유효하면 2주가 진행해. 2주가 진행을 해. 그러니까 확정이 돼. 그러면은 책임 없는 사유로, 공시송달은 모르는 송달인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 송달로 책임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뭐예요? 우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라는 차항소 추후 보완 또는 재심을 제기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추한 항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제기하거나 11호라는 거 체크하자 그랬죠. 근데 공시송달이 아니라 일반 송달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건 송달 자체가 무효더라. 그러니까 요 2주가 진행하지 않아요. 2주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항소권이라 그랬죠. 뭐예요? 2주가 진행을 안 해. 확정이 안 돼. 뭐예요? 계속 항소할 수 있어. 항소할 수 계속 있어요. 100만 년 동안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의 원칙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상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싹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끝났네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9회차와 10회차, 11회차 그 복습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